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최대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분노한 유럽인들이 미국 제품에 등을 돌리며 전례 없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유럽이 미국을 버리고 선택한 단 하나의 국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유럽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한국이 선택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 정부는 한국 농업 기술로 전국을 뒤덮는 혁신적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 알렉산더 슐츠라고 해요. 독일 베를린의 아주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40층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보였죠. 아래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작은 개미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같은 감색 정장을 입고 같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같은 길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컴퓨터로 숫자들을 확인하고 회의에서 얘기하고 비즈니스에 관한 발표를 하곤 했어요. 회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조언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루가 끝나면 조용한 제 아파트로 돌아가고 다음날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중했고 상사는 칭찬을 해줬어요. 은행 계좌에 돈은 매달 불어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성공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지난주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관자놀이에 첫 흰머리가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앞으로 20년도 똑같은 일을 하며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항상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였죠. 친구들이 한국 핸드폰이 저렴해서 좋다고 하면 전 웃으면서 싼 게 비지떡이지라고 말하곤 했어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도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디자인도 별로고 쉽게 고장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세계관을 흔든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의뢰인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조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의뢰인은 미국이나 유럽 외의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했어요.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 제품들이 실제로 품질 테스트에서 많은 유럽 브랜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들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분명 잘못된 거야 라고 손을 휘저으며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3번이나 확인했고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제품들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계속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전 예약도 없이 상사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휴가를 좀 내야겠어요 라고 갑자기 말했죠. 상사는 놀란 얼굴로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알렉산더, 우리 지금 큰 프로젝트 중이잖아요.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데. 지금이어야 해요 라고 말했는데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책상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죠. 회사 파트너가 될 기회를 포기하는 거야, 동료 옌센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오랫동안 걸어온 길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 저를 이끄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문제라도 있느냐고 묻는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하나를 꾸려서 베를린의 다른 지역인 퀘니슈트라세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거기에 다음 한 달 동안 살 작은 아파트를 구해두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아래에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렘이었죠. 다이빙대 끝에 서서 무섭지만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의 작은 균열 하나가 여러분의 세계 전체를 깨뜨릴 수 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회의나 마감일이 없으니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죠. 매일 아침 퀘니 슈트랏의 거리를 걸으면서 중요한 직업에 쫓기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이 웃고 있었고 주변의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꽃의 색깔, 갓 구운 빵 냄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앉아 비즈니스와 전혀 관계없는 대화들을 듣고 있었죠. 어느 날 카페 크란칠러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옆 테이블에 2명의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밝은 파란색 머리였고 다른 한 명은 손으로 예쁘게 수놓은 디자인의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미국 브랜드는 안 사. 파란 머리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환경에 너무 안 좋아서. 맞아, 다른 학생이 동의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투표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거의 커피를 엎을 뻔했어요. 이 생각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거든요. 물건을 사는 행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예전 직장에서는 제품이 좋은 품질인지, 인기가 있는지, 돈을 버는지만 신경 썼어요. 그것을 사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죠.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한국 제품이 실제로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숫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독일 사람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한국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냥 가게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요. 각 제품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그런 곳이요. 저는 밤새 계획을 그리고 있었어요. 코리아 브릿지라고 이름 붙였죠. 아침이 될 무렵에는 노트 한 권을 아이디어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신이 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는 건 어려웠어요. 많은 작은 가게들을 보았지만 어느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2주간 찾아보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베를린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보여줬어요. 금이 간 높은 천장이 있었고 더러운 창문으로 먼지 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에는 흙과 오래된 종이들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가 완벽해요, 제가 말했죠. 중개인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벽하다고요? 이 지역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건물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일지 그려지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매달린 따뜻한 조명들, 벽을 따라 놓인 목재 선반들, 사람들이 각 제품의 여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미친 아이디어를 가진 낯선 사람에게 제품을 보내줄 한국 회사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수십 개의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안전하고 급여가 좋은 직장을 떠난 것이 끔찍한 실수였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비즈니스 모임에서 마리온 듀바를 만났어요. 그녀는 곱슬거리는 금발과 친절한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리아 브릿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웃지 않았죠. 당신 아이디어는 멋져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런 작은 한국 회사들은 또 다른 사업가가 뭘 하라고 지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뭐가 필요하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저는 서울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마리오는 다음날 저와 합류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연락처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해심도 함께 가져왔죠. 우리가 함께 먼지 쌓인 창고를 청소하면서 그녀는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닥을 쓸면서 그녀가 설명했어요.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전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지, 자연과의 조화를 어떻게 중요시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리모델링 중에 피에르 김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 팀은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적어도 6가지 건물 규칙을 위반하고 있네요. 그가 웃지 않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청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물류일을 해요. 간판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의 어수선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는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떠나기 전에 피에르는 우리의 전체 저장 계획을 재구성했고 어느새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마음은 제 큰 꿈과 마리온의 문화적 지식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팀이 완성되면서 진짜 도전들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배송품이 손상된 채로 도착했고 지역 사업주들이 우리의 허가를 막으려고 했으며 겨울의 가장 추운 주에 난방이 고장났죠. 각각의 문제는 코리아 브릿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 도전과 함께 우리 팀은 더 강해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은 피에르가 그의 한국인 할머니의 요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었고 주말에 선반을 칠하는 시간은 마리온이 한국시를 번역해주는 수업이 되었죠. 천천히 우리 창고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 공유된 꿈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개장일은 축하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아침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우리가 정성껏 배치한 제품들은 손길이 닿지 않았고 전시물은 읽히지 않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커플이 호기심이 있지만 불확실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온라인에서 사진을 봤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재활용 종이 비누 포장에 관한 것이요. 흥미로워 보였어요. 마리온이 따뜻한 미소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그 가족은 5대에 걸쳐 전통 비누를 만들어 왔는데 그들은 비누 세트 2개와 차 샘플러 하나를 사갔어요. 폐점 시간까지 우리는 단 5명의 방문객만 맞이했고 단지 25유로만 벌었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잔에 한국 막걸리를 마시면서 축하할 때 저는 예전 직장에서 수백만 유로짜리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씩 천천히 말이에요. 코리아 브릿지를 연 지 6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도착하자마자 물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밤사이 파이프가 터져버린 거였죠. 물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고 제품이 담긴 상자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비누들은 녹아서 알록달록한 웅덩이가 되어 있었고 포장은 질척한 죽이 되어 있었죠. 정성껏 만든 수공예 노트북들은 종이가 뭉개져 젖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어요. 저희는 거의 5,000유로 가치의 제품을 잃었죠. 큰 회사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전부였어요. 이 제품들을 사는데 대부분의 돈을 썼거든요. 보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계약서의 작은 규정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보상받을 수 없었거든요. 제품이 망가졌는데도 한국 공급업체에는 대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적은 1일 매출로는 이런 큰 손실을 조금도 메울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젖은 판지를 치우고 바닥을 닦은 후에 저희는 접이식 의자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지치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죠.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셔츠는 구겨지고 젖어 있었어요. 이제 숫자가 맞지 않아요. 마리오는 뺨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하려고 했나 봐요. 저는 물에 잠긴 우리의 꿈 한가운데 서서 실패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논리적인 판단은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컨설팅 일로 돌아가라고, 이 일은 잊어버리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관한 일이었고 그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매일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과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쁨에 대해서요.
문을 닫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죠.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코리아 브릿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상했어요. 망가진 재고를 당장 모두 교체할 여유가 없다면 물건을 파는 대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워크숍, 시음회, 시연회를 열어서 먼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판매는 나중에 따라오게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 전통차 예절 수업을 해봐요. 마리온이 새로운 에너지로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어요. 베를린에 사는 한국인 할머니를 알아요. 그분은 젊은 사람들과 전통을 나눌 방법을 찾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 시연도요. 피에르가 종이에 벌써 도표를 그리기 시작하며 덧붙였어요. 우리 제품 중 많은 것들이 환경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특별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밤새 작업하며 워크숍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선반 유닛들을 옮겼어요. 진열장은 시연 공간으로 바뀌었죠. 이틀 안에 저희는 첫 번째 이벤트 토요일 아침 한국 전통차 예절 공지를 게시했어요. 12명 정도 올까 했는데 37명이나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공간 사진을 본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박할머니는 부드러운 권위로 방 전체를 장악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차 예절의 각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죠. 한국에서는 차를 서두르지 않아요. 그녀가 천천히 차뒷 위에 기미 나는 물을 따르며 매료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차와 관계를 맺어요. 색깔을 관찰하고 향기를 감상하고 차를 기른 손길을 존중하죠. 이게 바로 앱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마음 챙김이에요. 모두가 웃었어요. 시연 후에 사람들은 남아서 저희가 가진 몇 안 되는 제품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희는 이전 일주일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저희의 주간 워크숍에는 단골 방문객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학 교수들은 환경과학 수업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포장 시연을 보게 했어요. 한국어 학습자들은 우리 공간에서 회화 연습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죠. 코리아 브릿지는 제가 꿈꾸던 바로 그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의식 있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였죠. 그러다 TV 제작진이 찾아왔어요. GDF, 큰 독일 TV 채널의 프로듀서가 저희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워크숍 중 하나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의 글로벌 쇼핑 방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점들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2분짜리 특집이 화요일 밤 골든타임에 방송될 예정이었죠. 저는 아파트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단순히 이국적인 제품을 넘어서 그 아래에 있는 더 큰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까요? 방송은 저희 워크숍 공간을 천천히 카메라가 돌아다니며 시작됐어요. 그런 다음 정기 방문객들이 코리아 브릿지가 어떻게 그들의 쇼핑 습관을 바꿨는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죠. 박할머니는 차 기법을 시연하면서 사려 깊은 소비가 환경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계셨어요. 내레이터는 저희를 유럽인들의 아시아 제조업에 대한 시각에 도전하면서 의식 있는 소비를 촉진하는 소매업 활동주의의 대담한 실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리온이 전화했고 그 다음 피에르, 그리고 알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웹사이트는 너무 많은 방문자 때문에 다운됐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매분 늘어나고 있었죠. 지역 신문사들은 인터뷰를 원했고 가장 중요한 건 공급업체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금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저희가 도착했을 때 거리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저희 작은 팀이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를 맞이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 저희는 거의 모든 물건을 팔았고 몇 달 동안 바쁘게 할 주문을 받아두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가 아름답게 비어있는 선반 사이에서 의자에 지쳐 쓰러졌을 때 저를 말문이 막히게 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저희는 RD의 전략적 구매 부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알디는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예요. 어제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희는 귀사 제품 일부를 저희 지속 가능한 생활 섹션에 선보이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브랜드의 윤리적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자 마리온과 피에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디가 우리랑 만나고 싶대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자기네 매장에서 우리 제품을 팔고 싶대요. 피에르의 눈썹이 놀라움에 치켜 올라갔어요. 알디요? 독일 전역에 4,000개 지점이 있는 그 알디요? 마리오는 환호성을 지르며 의자에서 뛰어나와 우리 둘을 안았어요. 그들의 얼굴에 번진 기쁨은 제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물에 잠긴 창고와 망가진 재고에서 전국적인 입지로 재앙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닥친 최악의 일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독일 농업부에서의 회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몇 명만 있는 작은 방이 아니라 길고 반짝이는 테이블이 있는 큰 회의실로 들어갔거든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농업부 장관님 본인이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죠.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에 관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있었어요. 그들이 간단한 질문만 하고 정중하게 저를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 사용량 수치, 장비의 수명,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정말로 독일 날씨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이 시스템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약속하십니까? 장관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망설였을 거예요. 한국 제품에 대한 오래된 의심이 내라고 말하기 어렵게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의 품질 검사는 유럽 표준보다도 더 엄격해요. 우리 날씨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3년간 성능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22%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들은 물을 40% 적게 사용하고 농약은 35% 적게 쓰며 태양광 패널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는 에너지는 지역 전력망으로 돌려보냅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장관님이 미소를 지었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테스트 설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테스트 프로젝트 정부 연구부지에 설치된 5헥타르 규모의 한국 스마트 농업 기술 시연장과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유럽 전역의 농업 관계자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러 왔고 대학생들도 무리를 지어 배우러 왔어요. 농업 잡지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일반 신문과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 있었죠. 첫 회의 후 6개월 만에 저는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된 초대장을 받았어요. 독일이 미국 농업 장비를 한국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 공식 발표였죠. 더 저렴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라는 독일의 가치와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회의실에 서서 제 개인적인 편견 극복 여정으로 시작된 것을 공식화하는 서류의 관계자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전 경력이 갑자기 이 순간을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어요. 기회를 알아보고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고 복잡한 정부 시스템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 비즈니스 훈련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여정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비서구권 제품에 대한 자동적인 불신은 각 제품을 자체 장점으로 신중히 고려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흑백 논리적 사고는 그 사이에 수많은 색조를 볼 수 있게 확장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다른 문화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코리아 브릿지가 독일 전역의 5개 지점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미션도 함께 발전했어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었고 이제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다리를 만드는 기업가들에게 조언하고 있었죠.
워크숍 아이디어는 베를린 경영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식 과정이 되었고, 윤리적 소신 가이드라인은 소매 그룹들이 모든 회원을 위한 자발적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었어요. 마리오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부서를 이끌며 소매 교육 방식을 바꾼 경험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피에르의 물류 혁신은 비즈니스 저널에 실리고 유럽 전역의 지속 가능성 중심 유통업체들이 모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요? 저는 점점 더 많은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으며 개인적 편견에 맞서는 것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여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지난달 글로벌 소비자 자율성 포럼 무대에 서서 업계 리더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들로 가득 찬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의식 있는 소비가 어떻게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설명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죠.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정부 규제나 기업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 자신의 구매력을 자신의 가치와 일치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모든 유로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투표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동안 저는 우리의 사업을 거의 끝장냈던 창고 침수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앙처럼 보였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컨설팅 회사의 이전 동료들 중 일부가 이제는 윤리적 시장 전략에 대해 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편견에 갇혀있던 제 젊은 시절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코리아 브릿지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지만 그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직접 경험을 통해 오래된 생각들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는 학교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무시하도록 배워왔던 문화의 제품과 관행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감사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제 자신의 여정이 반영된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음을 바꾸는데 복잡한 전략이나 압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친근하고 매력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장벽은 종종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 내부에 쌓아올린 것들이니까요.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피에르가 보낸 메시지인데 새로운 공급업체가 소개 미팅을 위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활용 직물 기술은 고급 소재와 비슷한 원단을 만들지만 환경 영향은 훨씬 적대요. 5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런 주장을 즉시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저는 호기심 어린 낙관주의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우리의 원래 창고 공간을 지나쳤어요. 잠시 벽에 손을 대며 여기서 시작된 여정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어요. 어떤 다리는 물리적 장소를 연결해요. 또 다른 다리는 마음, 문화 가능성을 연결하죠. 가장 중요한 다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을 가로지르는 다리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다리 말이에요.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